네, 조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릿, 엔젤라 더크워스가 지은 그릿이란 책을 갖고 왔는데요. 그 안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로막힐 때라는 구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뒤쪽 부분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학 1학년 2학기에 신경생물학을 수강했다. 매번 강의실에 일찍 가서 제일 앞줄에 앉아 모든 공식과 표를 공책에 받아 적었다. 빠짐없이 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전부 읽었으며 연습 문제도 모두 풀었다. 어려운 과목이고 고등학교 때의 생물 수업이 미흡했기 때문에 첫 쪽지 시험을 보러 가면서 몇 군데가 약간 불안하기는 했지만 꽤 자신이 있었다. 쪽지 시험의 앞부분은 쉬웠지만 뒤로 갈수록 어려워졌다. 나는 당황해서 다 풀지 못하겠다. 뭘 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이러다 낙제하겠어.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런 생각은 당연히 자기 충족적 예언으로 작용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시험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마지막 문제를 다 읽기도 전에 시험 시간이 종료됐다. 며칠 뒤에 교수님이 쪽지 시험지를 돌려줬다. 나는 암담한 기분으로 형편없는 점수를 내려다보았고 얼마 후에 담당 조교의 사무실로 내키지 않는 걸음을 했다. 수강 취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겠는걸? 조교가 충고했다. 이제 1학년이잖아. 아직 3년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언제든 다시 들으면 돼. 저는 고등학교 때 AP 생물도 들었는데요. 내가 반박했다. 성적은 좋았어? A를 받기는 했는데 생물 선생님에게 배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AP 시험을 보지는 않았어요. 이 말에 내가 수강 취소를 해야 한다는 조교의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중간 시험을 앞두고 미친 듯이 공부했음에도 시험 시간에 거의 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나는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조교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번에는 조교의 목소리가 더 다급했다. F가 있는 성적 증명서를 원하지 않겠지? 아직 수강 취소가 가능한 시간이야. 수강을 취소하면 평점에 계산되지 않을 거야. 나는 조교에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문을 닫으며 나왔다. 복도로 나와서도 울음을 터뜨리지 않는 나 자신이 놀라웠다. 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따져보았다. 2번의 시험을 망쳤고 학기가 끝나기 전에 남은 시험은 오직 하나, 기말 시험뿐이었다. 쉬운 강좌부터 들어야 했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을 학기 절반이 지나고서야 깨달았다. 그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 기말 시험도 망치고 성적 증명서에 F가 남을 가능성이 있었다. 수강을 취소한다면 그런 사실을 막을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입을 앙다문 채 곧바로 학접과로 갔다. 그 순간 나는 신경생물학을 계속 수강하겠다고 다짐했고 실제로 그 학과를 전공했다. 돌이켜보면 전환점이 됐던 그날 나는 허물어졌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 2발에 걸려 꼬꾸라졌다. 그 순간 그냥 쓰러진 채 있을 수도 있었다. 내 자신에게 바보같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강좌의 수강을 취소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대신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라는 희망을 품고 스스로에게 도전적으로 말했다. 그 학기의 남은 기간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노력까지 했다. 나는 조교가 학생을 만나주는 시간마다 찾아갔다. 추가 과제도 부탁했다. 기말 시험에 만점을 받아야만 했으므로 시험 시간과 동일한 조건을 가정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시간에 쫓기면서 풀어보는 연습까지 했다. 긴장하면 시험 시간에 초조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내용에 통달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말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내가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기말 시험에서 A를 받았다. 그 강좌의 최종 학점은 비록 내가 4년간 받은 학점들 중 최하였다. 하지만 나는 그 학점을 두고두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다. 미처 알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신경생물학 과목에서 비틀거리는 동안 유명한 심리학 실험의 조건을 재현하고 있었다.
시계를 1964년으로 되돌려보자. 심리학과 박사과정 1년차였던 마틴 셀리그먼과 스티브 마이어는 창문도 없는 실험실에서 우리에 갇힌 개의 뒷다리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전기 충격은 무작위로 예고 없이 가해진다. 개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전기 충격이 5초간 지속되지만 우리 앞의 패널을 코로 누르면 바로 멈춘다. 옆 우리의 개에게도 똑같은 간격으로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만 거기에는 전기를 차단할 패널이 없다. 즉, 두 마리의 개에게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강도로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만 첫 번째 개만 전기 충격이 지속되는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전기를 64번 흘려보낸 다음에 두 마리의 개를 원래의 우리로 돌려보내고 다른 개 두 마리를 데려와 동일한 절차로 실험을 반복한다. 다음은 셔틀박스라고 이름 붙인 다른 우리에 개를 한 마리씩 넣는다. 셔틀박스의 한가운데에는 개가 뛰어넘을 만한 높이의 칸막이가 있다. 고음의 신호가 울리면 곧이어 셔틀박스에서 개가 서 있는 한쪽 칸의 바닥에만 전기가 흐른다. 전날 패널을 눌러 전기를 차단할 수 있었던 개는 거의 대부분 장벽을 뛰어넘으면 된다는 사실을 학습한다. 그들은 신호가 울리면 칸막이를 넘어서 안전한 칸으로 피한다. 그에 반해 전날 전기 충격을 통제할 수 없었던 개는 3분의 2가 형벌이 끝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웅크리고 낑낑대기만 했다. 이 중대한 실험은 무력감을 낳는 요인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최초로 입증해줬다. 문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통이었다. 내가 실패를 경험했던 학과를 전공하기로 결정한 지 몇 년이 지났을 때였다. 나는 셀리그먼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몇 사무실 건너에 있는 대학원생실에 앉아 학습된 무기력을 입증한 이 실험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나는 셀리그먼의 실험과 대학 1학년 때의 내 경험의 유사성을 바로 알아보았다. 첫 번째 신경생물학 쪽지 시험은 내게 예상치 못했던 고통을 안겼다. 나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애썼지만 중간 시험 결과를 받고 다시 충격을 받았다. 남은 학기는 셔틀박스에 해당됐다. 그렇다면 나는 두 번의 실험을 경험한 후에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까? 중간 시험의 결과는 두 번의 시험에 이어 세 번째도 형편없는 점수를 받으리라고 암시하고 있었다. 또는 그 뒤에 나의 행동은 최근에 피할 수 없었던 고통스러운 기억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부여잡은 소수의 개와 같았을까? 앞서의 고통이 특정 실수의 결과일 뿐이고 그 실수를 앞으로는 피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최근의 실패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이를 털어버리고 결국에는 승리했던 다수의 경험을 기억해냈을까? 결국 나는 셀리그먼과 마이어의 실험에 동원된 개들 중에서 끈기를 보였던 나머지 3분의 1처럼 행동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싸움을 계속했다. 1964년 이후로 10년 동안 진행한 추가 실험에서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식욕과 신체 활동의 변화, 불면증, 집중력 저하와 같은 우울증 증상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확실히 보여줬다. 처음에 셀리그먼과 마이어가 동물과 인간은 무력함을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동료 연구자들은 이를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받아들였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개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실은 인간의 사고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심리학자도 거의 없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벌과 보상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당시 학계의 통념이었다. 다른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은 자료가 산더미같이 축적된 후에야 마침내 학계도 그들의 이론을 받아들였다. 셀리그먼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미치는 끔찍한 영향을 실험실에서 낱낱이 검토하는 동안 학습된 무력감에 대처하는 방안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임상심리학자로서 다시 교육받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현명하게도 정신과 의사이며 우울증의 근본 원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한 아론 백의 지도를 받았다.
그 뒤 학습된 무력감의 이면에 대한 탐색이 활발하게 이어졌다. 셀리그먼은 이를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셀리그먼의 새로운 연구에 씨앗 역할을 한 결정적 통찰은 원래 실험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경험한 개들 중 3분의 2는 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반면에 3분의 1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앞서의 충격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통을 줄일 방도를 계속 모색했다. 셀리그먼이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연구하게 만든 것은 그 끈질긴 개들이었다. 셀리그먼은 곧 나쁜 일을 맞닥뜨리는 데는 낙관론자나 비관론자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차이는 그 일을 설명하는 방식에 있었다. 낙관론자는 을의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찾는 반면에 비관론자는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원인을 탓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로막힐 때 어떤 게 오냐면 바로 무력감, 무기력감이 오고요. 어떤 우울증 증상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험을 통해서도 강아지 실험을 통해서도 나왔다라는 거죠. 어떤 고통이 왔을 때 그걸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강아지들은 무기력이 학습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그 중에 일부 소수의 강아지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로막히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도전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생각에 가로막힐 때도 소수의 어떤 사람들과 동물들은 이 낙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결국 그 상황을 이겨내는 상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보여주는데 그게 바로 학습된 낙관주의라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견딜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도 결국에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